찬송을 통해서 정말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역사의 이 상식을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역시 네,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다음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은 7월 4일과 7월 14일은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에요. 그럼 7월 17일은요? 제헌절이잖아요. 7월달이 너무 지금 뜨겁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십니다. 18세기 때도 하나님께서 7월달에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21세기, 20세기를 통해서 또 21세기의 역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18세기에 이 기틀이 놓여졌습니다. 우리들이 7월 4일에 있었던 미국 독립기념일과 미국 독립과 그 다음에 7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이것이 이제 1776년과 1789년이기 때문에 13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어떤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면 1750년에 있었던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발명가가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역할을 했냐면 이걸 통해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축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왕을 대표로 하는 귀족과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조직이,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러한 사회의 조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제3계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러한 제3계급을 다시 말해서 이제 중산층 또는 부르주아지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자연과학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이 만들어졌던 이 우주관이나 세계관이 이제 흔들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8장 찬송가에도 행성과 환성이 다 자기 갈 길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17세기에 물리학자들이 다 밝혀놨거든요. 이것을 케플러의 그 세계의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심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신비스러운 존재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부각이 된 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이성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이성이라고 그러고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도덕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60년부터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계몽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런 움직임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을 계몽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비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인라이트닝이즘이라고 이제 인라이트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몰랐던 어떤 것을 비춘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에 있던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던 계몽주의자들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귀족과 그 다음에 이 평민과 그 다음에 성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들의 이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시스템을 앙상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교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앙상레즘은 에인션트 레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도다.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노이 레즘 신제도를 만들 것이냐? 유럽에서는 이미 그러한 그러니까 이 제도들이 1500년 동안 그 존속을 했고 거기에 칼빈과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직업 소명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몽테스키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종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만 캐톨릭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이 시스템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럽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포기를 해야 되느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디어인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것은? 네, 미국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제 주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제가 보니까 세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룹들이 있었고요.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존 아담스라든지 2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버지였던 또 그 세뮤얼 아담스가 있었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중심으로 한 이 필라델피아 쪽에 있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쪽에 있는 분들하고 보스턴 쪽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는데 이 버지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프리메이슨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요. 이제 보스턴 쪽에 있는 분들이 청교도적인 그 개신교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건국이 됐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분의 1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순수한 크리스천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에 있던 계몽주의자들이 미국에다가 이 혁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프랑스에서 건너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파엣이라는 후작입니다. 19살 난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서 미국 독립을 도와줬어요. 프랑스에서. 미국의 어떤 곳을 가든지 라파엣이라는 이름이 거리에도 있고 타운에도 있고 뭐 건물 이름에 있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파엣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건너간 19살 후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힘을 얻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개의 움직임들이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 똑같아요. 자유하고 평등입니다. 자유하고 평등.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드디어 이제 1789년 7월 14일에 파리 근교에 있던 바스티유라고 하는 조그만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범들을 많이 수용을 해놨는데 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독립혁명은 어떻게 진전이 됐냐면요. 177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완성이 된 게 1791년에 지금 미국의 헌법이라고 불리우는 더 컨스티튜트를 미국의 독립 13개 주가 다 사인을 해요. 1791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반대도 있었고 영국의 정부의 방해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1791년에 더 컨스티튜트에 다 사인을 하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이제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칭호를 붙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그걸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독립에 찬성을 했느냐 아니었어요. 대략 한 10% 정도는 영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왕당파라고 불렸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왕당파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피를 흘리고 독립을 쟁취를 했는데 옆에 사람이 왕당파예요. 그러면 정말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우리는 독립군인데 너희는 뭐 일제 앞잡이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어디로 이 사람들이 갔냐면은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현재 캐나다는 영연방 제도에 남아있는 자유국가입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캐나다는 그러니까 퀴벡을 중심으로 한 그 프랑스계 식민지와 그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올라간 사람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캐나다라는 국가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은 18세기 때는 찾아보기 참 힘든 용서와 화해죠.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자, 1789년 7월 14일에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어요.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지라고 이끌어지는 제3계급에 의해서 이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왕을 따르던 귀족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 혁명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야 그냥 왕을 갖다가 폐위만 시키고 평민으로 돌리면 되지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하는 그런 온건파하고 아니다. 놔두면은 사사건건 방해할 거야 우리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나 또는 유럽의 정세를 아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루이 16세라고 하는 프랑스 국왕의 그 왕비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와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테레지아의 또 주요한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과도 통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온건파를 지롱드당이라고 하고요. 이 강경파를 자코맹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지롱드당들이 앉게 되고요. 의회를 하는데 왼쪽은 그 자코맹당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이 급진 진보주의자들을 좌파, 그 다음에 보수 온건주의자들을 우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right wing, 그 다음에 left wing.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혁명을 할 때는 동지였는데 그 후에 차례를 놓고 보니까 서로 나쁜 놈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저놈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귀족들을 먼저 다 잡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코맹당 쪽에서 지롱드당 사람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처형이 됩니다. 반대파들은 무조건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얼만큼 죽었냐면은 25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숫자는 전쟁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을 해가지고 반대파라는 이유 때문에 죽인 거예요. 죽었던 귀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있습니다.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루이 16세한테 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험하는데 돈 좀 다오 했더니 루이 16세가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딴방에, 야, 딴방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단둘이 남게 되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 나도 돈이 없어.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부아지한테 뭐라고 딜을 하냐면은, 내가 어떤 마을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거기서 걷고 싶은 만큼 걷어. 그리고 나하고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 라부아지가 텍스 컬렉터가 된 거예요. 그래 징세관이 돼서 그냥 제일 먼저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까운 사람들을 많이 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코맹당이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롱당 보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롱드당 인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었는데 롤랑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분 남편도 그리고 부인도 다 지롱드당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롤랑 부인을 갖다가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는데, 롤랑 부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 그대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느냐. 남편 롤랑은 자기 부인이 잡혀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평소 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단검으로 자결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귀족도 다 죽이고 지롱드당도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자코맹당이 남았어요. 자코맹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빨리 사회를 바꾸느냐 그 속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는 암살당하고 당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1794년도에 로베스피에르도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 가지고.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뭐랄까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로베스피에르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국비 장학생으로 계속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그때 루이 16세가 그 학교에 왔을 때 대표로 라틴 말로 이 루이 16세한테 축사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루이 16세를 죽이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 때 자기가 만든 질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1789년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1794년에 로베스피에르가 죽으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이제 무질서와 혼돈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깨닫는가 하면서 이걸 다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시골 깡촌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이상한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니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 사람한테 몰렸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식 이름을 가졌다고 그러나요? 부오나파르테 나폴레오네. 이렇게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 같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코르시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섬에서 온 이 사람한테 다 집중이 됩니다. 권력이. 그러면서 무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재빠르게 이 에너지를, 제가 7월달에 그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밖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디로 돌렸느냐? 밖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1797년에 이탈리아를 치러 갑니다. 제일 약한 나라였으니까 이탈리아가 분열이 돼서. 그래서 옛날에 한니발이 알프 산맥을 넘었던 것처럼 이탈리아를 넘어갑니다. 알프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월드컵 축구에서 이긴 것보다 더 기뻤겠죠. 그렇게 자기들 갖다가 갈구던 나라가 점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1799년에는 이집트를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집트를 쳐들어갈 때 문화도 정복하겠다고 해서 300명이나 되는 학자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군사적인 면도 그렇고 나폴레옹에 갑자기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내가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해가지고 유럽을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 영국만 빼놓고 전부 다 나폴레옹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프랑스 사람들이 겪었던 대가는 어땠을까요? 제가 미국 독립전쟁과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다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선물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왜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이벤트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냈을까요? 미국은 착실하게 발전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편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합을 해 나가면서. 그런데 프랑스는 계속 서로 반대편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더 무서운 독재자가 나와서 온 유럽을 전쟁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에서 자유와 평등은 신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법 앞에서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들죠?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무엇에 입각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단서가 어긋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피비린내 나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과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설령 그 상대편 사람이 우리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관용으로써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바로 그 한 가지 차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냐
아니면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냐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주관을 하셔서 우리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조금씩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허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18세기 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찬양곡은 요셉 하이든이 고전주의라고 하는 음악 양식에 입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고전주의는 철저한 음악적인 기법과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하나님께 드리는 장엄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첫 찬송으로 불렀던 38장 찬송은 예수 전도단에서 만든 20세기의 찬양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형식과 그 감정은 다르게 느낄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금도 역사에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큰 틀에서의 역사에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주제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스케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들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길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큰 틀을 주관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욥이 당한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 인간적인 눈길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당했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이 흠이 없이 마치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욥의 고난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영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같이 옆에서 우리들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한 고난에 동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약속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은 그런 삶으로서 우리들이 축복된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들이 왜 작전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왜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규칙적인 시간에.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무한한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의 과정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계속적인 기도를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식지 않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